깊은 밤, 당신의 상상력을 깨우고 인류의 가장 오래된 욕망을 추적하는 푸른밤 도서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가 풀지 못한 숙제, 바로 메리 셀러스트호 사건입니다. 멀쩡한 배, 가득 찬 식량, 그리고 아무런 파손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승무원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사건. 오늘 밤 우리는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그날 개서형 한복판에서 버려졌을지도 모를 인간의 공포와 침묵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자, 1872년의 차가운 대서양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1872년 12월 5일 오후 1시경 아조레스 제도와 포르투갈 사이의 망망대해 무역선 디그라시아호의 갑판 위에서 조타수 존 존스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약 8km 전방 잿빛 안개를 뚫고 돛을 반쯤 펼친 배 한 척이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파도를 따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디그라시아호의 모어하우스 선장은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배의 돛은 정교하게 조정되지 않았고 일부는 찢겨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갑판 위에 단 한 명의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장은 즉시 신호를 보냈지만 상대 측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대서양의 파도 소리만이 두 배 사이의 정적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모어하우스 선장은 배에 가까이 접근한 뒤 그 이름을 확인하고는 경악했습니다. 배의 선미에는 메리 셀러스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배의 선장인 벤자민 브릭스는 모어하우스 선장과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출항 전 뉴욕에서 함께 식사하며 항해의 안녕을 빌어주었던 사이였죠. 사실 이 배는 건조될 당시 아마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첫 항해에서 선장이 사망하고 이후에도 여러 번 좌초와 충돌 사고를 겪으며 저주받은 배라는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브릭스 선장은 그 저주를 끊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야심차게 항해를 시작했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축복이 아닌 영원한 실종이었습니다. 모어하우스 선장은 1등 항해사 대보를 포함한 3명의 선원을 메리 셀러스토어에 보냈습니다. 작은 보트를 타고 파도를 넘어 유령선의 측면에 달라붙은 선원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갑판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평온해서 더욱 기괴했습니다. 갑판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전투의 흔적이나 해적의 침입을 의심할 만한 파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타실의 키는 고정되지 않은 채 제멋대로 회전하고 있었고 나침반은 깨진 채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대보 항해사는 선실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안쪽에서 누군가 튀어나올 것 같은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지만 들리는 것은 배의 목재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삐걱거림 뿐이었습니다. 선실 안으로 들어선 선원들은 숨을 멎을 뻔했습니다. 선장실의 침대는 방금 사람이 일어난 듯 흐트러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선장의 아내인 사라가 쓰던 재봉틀과 아직 다 꿰매지 못한 아이의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의 상황은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불 위에는 냄비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찻잔과 접시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민간 전승에 따르면 음식이 여전히 따뜻했다거나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이는
후대에 덧붙여진 살점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이 매우 급하게 배를 떠났다는 점입니다. 배에는 6개월치의 식량과 물이 가득했고 승무원들의 개인 소지품과 금전도 그대로였습니다. 단 하나 선원이 사용하던 구명보트 한 척과 항해의 필수적인 육분에 그리고 선장의 항해 일지를 제외한 모든 것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부재의 공포입니다. 만약 배가 파손되었거나 피가 낭자했다면 우리는 사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리 셀러스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오히려 더 거대한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선원들이 모든 개인 소지품을 버려둔 채 구명 보트에 올라탔다는 것은 그들이 눈앞의 폭풍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를 배 안에서 느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위협이었을까요? 아니면 집단적인 관계였을까요?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다의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을까요? 1700배럴의 공업용 알코올을 싣고 항해하던 이 배의 침묵은 이제 150년 동안 전 세계인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대한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디 그라시아호의 선원들이 메리 셀러스토어의 선장실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항해 일지였습니다. 가죽으로 지본된 낡은 일지 속에는 브릭스 선장이 매일 기록한 항해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 기록은 11월 25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영원히 멈춰 있었습니다. 기록된 위치는 아조레스 제도의 산타 마리아 섬에서 약 6마일 떨어진 해상. 놀라운 점은 마지막 기록 어디에도 긴급한 상황이나 폭풍 혹은 선상 반란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씨 양호, 항해 순조로움.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문장을 끝으로 선장은 펜을 놓았습니다. 배가 발견된 날이 12월 5일이었으니 약 열흘 동안 메리 셀라스토어는 주인을 잃은 채 대서양의 파도를 떠돌며 고독한 항해를 이어온 셈입니다.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답판 위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수색대원들은 선실을 조사하며 기묘한 모순점을 발견합니다. 선원들이 머물던 숙소에는 그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금전과 귀중품, 심지어 당시 선원들에게 목숨보다 소중했던 파이프 담배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친 바다 사나이들이 배를 버릴 때 담배를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에 홀린 듯 급박하게 탈출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챙겨간 것들은 더욱 의아합니다. 배의 위치를 측정하는 육분이와 크로노미터, 그리고 상세한 해도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누군가 배를 버리기로 결정하고 탈출 이후의 항해를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공포에 질려 무작정 바다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보트 위에서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진 채 배를 떠났다는 증거죠. 가장 소중한 개인 소지품만 버려두고 오직 항해 도구만을 챙겨 떠난 이들의 뒷모습은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수색대원들은 배의 밑바닥, 화물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탈리아산 변성 알코올 1701배럴이 빽빽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화물창에 발을 들였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코를 찌르는 강렬한 알코올 냄새였습니다. 조사 결과 9개의 배럴이 텅 비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무통이 파손되어 알코올이 샌 것이었죠. 당시 변성 알코올은 온도 변화에 따라 기화하며
폭발적인 가스를 만들어내는 위험한 화물이었습니다. 혹시 브릭스 선장은 화물차에서 새어나오는 가스 냄새를 맡고 곧 배가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던 것은 아닐까요? 선장은 아내와 어린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일단 배에서 멀어지기로 결심하고 구면보트에 모두를 태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태운 보트는 배와 연결된 밧줄이 끊어지는 순간 거대한 대서양의 어둠 속으로 영원히 미끄러져 내려갔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상 징후는 펌프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배 밑바닥에는 약 1.1m 높이의 물이 차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물은 메리 셀러스토 같은 대형 범선이 항해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당시 펌프 중 하나가 고장난 상태였고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갑자기 불어난 물을 본 선원은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둠과 가스 냄새 그리고 차오르는 바닷물. 이 삼박자가 결합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던 것일까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브릭스 선장이 이런 사소한 징후들 때문에 배를 버렸을 리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공포는 때로 합리성을 압도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을 때 그 공포는 지배적인 광기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확신이 없는 공포입니다. 만약 배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면 그것은 확신입니다. 하지만 메리셀러 스토어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의심만 가득한 상태였죠. 선원들이 가져간 뉴분이와 남겨진 파이프 담배의 모수는 그들이 마주한 위협이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였음을 말해줍니다. 가스 폭발의 위협과 침몰의 환상. 이 심리적 압박감이 브릭스 선장으로 하여금 단 1%의 생존 확률을 위해 99% 안전한 배를 버리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바다는 결코 오판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구명보트에 몸을 실은 10명의 영혼은 자신들이 버린 배가 멀쩡히 항해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며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온기는 이제 차가운 대서양의 소금기가 되어 대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습니다. 1872년 12월 13일 디크라시아호의 모어하우스 선장은 마침내 유령선 메리 셀러스토어를 이끌고 영국령 지브롤터 항구에 입항합니다. 그는 자신의 선원들을 쪼개어 사투 끝에 친구의 배를 구해냈다는 자부심에 차 있었습니다. 구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실종된 친구 브리스 선장의 흔적을 국가가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한연이 아닌 날카롭고 싸늘한 의혹의 시선이었습니다. 당시 지브롤터의 해사 검찰관이었던 프레더릭 솔리 플러드는 지독한 완벽주의자이자 인간의 선의를 믿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파손 없이 발견된 이 배가 자연적인 이유로 버려졌을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모어하우스 선장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연히 친구의 배를 발견했다고? 이건 완벽하게 계획된 범죄다. 수사가 시작되자 법정은 곧 광기에 휩싸입니다. 솔리플라드 검찰관은 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선장실의 침대 아래와 갑판 구석에서 붉은 반점을 발견합니다. 그는 즉시 이것이 실종된 10명의 승무원이 살해당할 때 튀김피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상 반란이 일어났거나 구조자들이 승무원들을 학살하고
배를 탈취한 것이다. 법정에는 공포가 감돌았습니다. 또한 배의 뱃머리 양옆에서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깊게 파인 듯한 흔적이 발견되자 검찰은 이를 도끼나 칼에 의한 전투 흔적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밝혀진 진실은 험한했습니다. 붉은 반점은 피가 아니라 단순한 철 성분의 녹물이었고 뱃머리의 흔적은 거친 파도나 얼음에 깎인 자연스러운 마찰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정에서 모아하우스 선장은 이미 친구를 죽이고 보상금을 노린 살인마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검찰이 가장 집요하게 파고든 부분은 두 선장의 관계였습니다. 벤자민 브릭스와 모어하우스가 한의전 뉴욕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는 사실은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 미리 짜인 각본의 증거로 둔갑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하여 보험금을 타내려 했거나 혹은 모어하우스가 브릭스의 항로를 미리 알고 뒤쫓아가 습격했다는 시나리오가 대중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모어하우스 선장은 법정에서 절규했습니다. 나는 내 친구를 구하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의욕의 파도에 묻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선한 의도가 가장 추악한 음모로 변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조 보상금을 결정하는 재판은 무려 3개월이나 이어졌고 그동안 메리 셀러스토어는 항구에 묶인 채 서서히 썩어갔습니다. 마치 주인을 잃은 슬픔을 온몸으로 견디는 박제된 짐승처럼 말이죠. 1873년 3월 법정은 마침내 판결을 내립니다. 물증이 없었기에 모아우스 선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는 없었지만 법정은 끝까지 그를 의심했습니다. 결국 디그라시아오 선원들에게 지급된 구조 보상금은 배 가치의 5분의 1 수준인 1,700파운드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구조 활동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으며 사실상 너희를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증거가 없으니 이 정도만 받고 꺼져라 라는 모욕적인 처사였습니다. 모아우스 선장은 본보다 더 소중한 명예를 잃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친구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메리 슬러스터의 미스터리는 이제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인간의 의심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회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진실보다 매혹적인 가짜뉴스의 힘입니다. 당시 대중과 검찰은 왜 가스 폭발이나 악천후 같은 합리적인 가설보다 살인과 음모라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뇌가 알 수 없는 자연의 신비보다 통제 가능한 인간의 악행을 더 받아들이기 쉬워하기 때문입니다. 솔리플러드 검찰관은 전형적인 확증 편향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피가 아닌 눈물을 보고도 피라고 믿고 싶어 했고 자연스러운 마모를 칼자국이라 우겼습니다. 그 결과 진실을 밝혀야 할 법정은 오히려 진실을 매장하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모어하우스 선장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실종된 브릭스 선장의 비극 못지않게 참혹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묻게 됩니다. 진짜 유령은 대서양을 떠돌던 배였을까요? 아니면 타인을 향해 끝없는 의심을 내뿜던 사람들의 마음이었을까요? 법정에서 사라진 것은 증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 그 자체가 실종된 것입니다. 음모론이 휩쓸고 간 자리에 과학자들이 들어섰습니다. 현대의 연구자들이 주목한 가장 강력한 단서는
화물창에 실려 있던 1701배럴의 공업용 알코올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9개의 배럴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19세기 당시 알코올을 담던 통은 참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붉은 참나무는 일반 참나무보다 다공성이 높아 알코올이 미세하게 새어나오기 쉬웠습니다. 뉴욕을 떠나 상대적으로 따뜻한 아주레스 해역으로 들어서자 화물창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새어나온 알코올은 기화하기 시작했고 밀폐된 화물창은 거대한 가스실로 변했습니다. 어느 순간 브릭스 선장은 화물창을 열었을 것이고 그 순간 쏟아져 나온 강렬한 알코올 냄새와 푸른 불꽃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냄새와 압력은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선장은 배가 곧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유력한 가설은 기상현상인 요모름입니다. 메리셀라스토어가 발견된 해역은 기상 변화가 극심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해상 토네이도가 배를 덮쳤다면 배 밑바닥에 차있던 1.1m의 물과 엉망이 된 나침반, 그리고 차문이 열려있던 상황이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용오름은 강력한 저기압을 동반하며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배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펌프가 고장난 상태에서 갑자기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을 본 선원들은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특히 용오름의 거대한 굉음과 시각적인 압박감은 베테랑 선원들조차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집단 패닉을 유도합니다. 그들에게 구명보트는 죽음의 수렁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잠시 피신하려 했다면 왜 다시 배로 돌아오지 못했는가? 이에 대해 해양학자들은 견인 밧줄의 파손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브릭스 선장은 배가 폭발하거나 가라앉을 것을 대비해 모든 인원을 구명보트에 태운 뒤 배와 보트를 긴 밧줄로 연결했을 것입니다. 안전이 확인되면 다시 배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돌풍이나 거센 파도가 들이쳤고 낡거나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이 그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동력원이 없는 작은 보트는 순식간에 본선인 메리셀러스토어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바람을 타고 나아가는 거대한 범선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10명의 영혼은 멀어져가는 자신들의 배, 즉 유일한 생존수단을 절망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대서양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밀려나갔을 것입니다. 브릭스 선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였다면 결코 배를 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겐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겨우 2살 된 딸 소피아가 곁에 있었습니다. 가족을 둔 선장에게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명제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폭발의 위험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침몰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는 위험한 본선보다 작지만 안전해 보이는 보트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가장 치명적인 오판이 되었지만 그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인간적인 여림에서 기인한 비극이었습니다. 과학은 알코올가스와 용오름을 증명해냈지만 그 순간 선장의 심장을 짓눌렀을 책임감과 공포의 무게까지는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이성이 마비되는 임계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모든 자료를 검토하며 왜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지? 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창에 가득 찬 가스 냄새, 발밑에 차오르는 차가운 바닷물, 그리고 울부짖는 어린 딸의 목소리가 뒤섞인 그 현장에서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이 몇이나 될까요? 현대과학의 시뮬레이션은 메리 셀러스토어가 폭발 없는 가스 분출 상태였을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즉, 실제로 배는 터지지 않았지만 터질 것 같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현상보다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선장은 상황을 최악으로 해석했고 바다는 그 해석을 비극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이 남긴 유산과 우리가 이 미스터리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1872년의 그 기괴한 사건 이후 메리 셀러스토어는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유령선이라는 낙인은 그 어떤 파도보다 무거웠습니다. 배는 이후 13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선원들은 이 배에 타기를 거부했고 배를 소유한 이들은 줄줄이 파산하거나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배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인간의 불행을 먹고 자란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주인인 파커 선장은 1885년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IT 근해의 산호초에 배를 들이받아 침몰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침몰조차 거부한 채 반쯤 파손된 상태로 해변에 관려 있었고 보험 사기가 들통난 파커 선장은 재판을 앞두고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메리 셀러스토어는 그곳에서 서서히 썩어가며 바다의 일부로 돌아갔습니다. 배는 사라졌지만 그 이름이 남긴 공포는 대서양의 안개보다 직기 인류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메리 셀러스토어가 오늘날과 같은 불멸의 미스터리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12년 뒤인 1884년, 당시 무명이었던 한 젊은 의사가 잡지에 익명으로 단편 소설을 발표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셜록 홈즈의 창시자 아서 코난 도일이었습니다. 그는 실제 사건의 상상력을 덧입혀 제2 하바쿡 제프슨의 진술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에서 그는 배의 이름을 마리 셀러스트로 살짝 바꾸고 발견 당시 식탁 위에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다거나 각 구운 빵에서 김이 나고 있었다는 등의 자극적인 허구를 삽입했습니다. 대중들은 이 소설을 실제 기록으로 착각했고 이때부터 메리 셀러스토어는 단순한 해상사고를 넘어 초자연적인 전설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령선의 이미지, 즉 방금 전까지 사람이 있었던 듯한 기괴한 정적은 사실 한 천재 작가가 만들어낸 문학적 장치였던 셈입니다. 벤자민 브릭스 선장, 그의 아내 사라, 2살 배기 딸 소피아, 그리고 7명의 선원.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서양은 그 어떤 유골도 보트의 파편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약 구명보트에 올라탔다면 망망대해에서 자신들이 버린 배가 멀쩡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끝없는 수평선이 주는 절망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기도를 올렸을까요? 10명의 인간이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이 사건은 인간이 쌓아올린 이성과 기술이 대자연의 거대한 우연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서글픈 증거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한일지 속의 잉크 자국으로만 남았지만 그들이 느꼈을 마지막 공포는 오늘도 거친 파도 소리에 섞여 전 세계의 항구를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오래된 실종 사건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정답이 없는 수수께끼가 주는 기묘한 위안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고 추적 가능한 현대 사회에서 메리 셀러스토어는 인간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존재함을 상징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포, 논리를 비껴가는 위안, 그리고 바다가 간직한 깊은 침묵. 우리는 그 빈틈에 각자의 상상력을 채워 넣으며 우리 내면에 잠재된 근원적인 불안을 마주합니다. 메리 셀러스토어는 이제 배가 아니라 인간의 호기심이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 배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안개 낀 바다를 항해하며 우리가 잃어버린 경외심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견부터 단서, 법정 공방, 과학적 추론을 거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린 결론은 결국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른다는 결론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마주하는 불확실성을 대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때로는 과학적 이성으로, 때로는 법적 잣대로, 때로는 문학적 상상력으로 우리는 그 빈칸을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인류가 세상을 이해하려 애쓰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브릭스 선장이 내린 오판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인했듯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못하는 것도 사라진 이들에 대한 일말의 연민 때문일 것입니다. 푸른밤 도서관이 오늘 준비한 세계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서양의 차가운 물결 속에 잠든 10명의 영혼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밤에도 고요한 안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